오늘은 지난번에 얘기했던 대로 바다에 대한 작업을 했는데, 일단 관련 영화는 아틀란틱스라는 작년에 개봉한 영화이고, 감독님은 마티 디오프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제가 저번에 미드소마 얘기하면서 왜 사이트 앤 사운드라는 영국의 영화 관련 잡지에서 봉준호 감독님이 픽한 앞으로 기대되는 영화 감독 중에 한 명인데, 프랑스 출신의 아주 젊은 여성이고 세네갈이 그 루트예요. 그분의 그분의 삼촌이 세네갈 영화계에서 아주 중요한 감독님이라고 저는 들었고, 그 삼촌분의 영화를 본 적은 없지만 이분이 이제 이 영화 아틀란틱스라는 영화로 작년 칸느에서 그랑프리 심사위원 대상을 받았어요. 영화를 보라고 추천을 하지는 않을 건데, 왜냐면 굳이 분류하자면 어쩌면 이건 아트시네마로 분류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오락적이고 영화를 보면서 굳이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되는 영화를 즐기는 분이라면 뭐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약간 마술적인 리얼리즘적인 영화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기본적인 중요한 키워드는 이제 세네갈의 수도 다카르가 배경이고 젊은 커플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자가 원치 않는 결혼을 해야 하는 입장인데 마음으로는 좋아하는 남자친구가 있어요. 근데 남자친구는 현실적인 그런 사정 때문에 레퓨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바다를 건너갔다라는 이야기를 듣는데, 그게 아니고 또 그를 어디서 누가 봤다더라 하는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 그녀가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 즈음부터 이제 마을에 어떤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상한 병이 생기는데, 뭐 요즘 같은 이런 코로나 이런 게 아니고 정말 약간 좀 판타지적인 그런 이상한 병, 열병 같은. 제가 주목한 부분은 바다 자체예요. 이제 그 레퓨지 하면 바다가 중요하죠. 그들은 바다를 건너서 이제 새로운 곳으로 가야 하잖아요. 그들이 추구하는 곳과 갇혀 있는 곳 사이에 바다가 있는 건데, 그 바다의 모습이 아주 좀 무서울 정도로 매혹적으로 시퀀스 사이사이에 바다의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정말 멋져요. 정말 이런 식으로 바다를 담아낸 영화는 저는 처음 봤어요. 그래서 저 또한 누구나 바다를 좋아하잖아요. 바다는 누구나 한 번쯤 찍어본 자연 공간일 것 같아요. 보통 우리나라에서 뭐 수능 끝나고 친구들끼리 바다 가자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답답할 때 바다를 많이들 생각하고, 공간 자체가 워낙 거대하다 보니까. 저는 바다를 그냥 그렸어요. 여기 보면은 저기 있는 거랑 여기 있는 그림, 이거는 바다란 느낌을 좀 더 그냥 감각적으로 느껴야 하는 그림인 것 같은데, 사실 이 빙산 파트는 예전에 그렸던 거거든요. 근데 오늘 갑자기 이거 바다에 대해 생각하다 보니까 불현듯 떠올라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완성하면 되겠다라고 느껴가지고 이렇게 완성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 그림은 그냥 정말 좀 티피컬한, 우리가 바다 하면 딱 밤바다 하면 떠오르는 그런 이미지죠. 이렇게 두 개를 그렸어요. 영화랑은 진짜 거의 상관이 없어요. 그냥 바다에 대한 작업인 것 같아요. 작은. 그러면서 제가 바다를 떠올렸을 때 갖는 어떤 생각들을 참고 문헌과 함께 한번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번에는 책 읽는 시간. 그 바다나 죽음 같은 거대한 명제는 시간, 역사, 사회적 흐름에 따라서 많이 변해왔잖아요. 예를 들면 죽음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는 공포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고 죽음에 대한 공포를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좀 더 강하게 부각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웰 다잉 뭐 이런 것이 지금 바로 이 순간은 워낙에 이 전염병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이 또 워낙에 독특한 개념이 되어버린 상태이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지금 이 21세기에 있어서 죽음은 제가 봤을 때는 인간에게 극복하고자 하는 그런 것인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중세시대 같은 경우는 문학이나 그림 같은 예술작품 속에서 죽음은 어쩌면 약간 낭만적인 것으로 묘사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바다 또한 그런 것 같아요. 고대 그리스 로마에는 여기서도 나오겠지만, 바다는 어쩌면 되게 공포의 대상이고, 왜냐면은 많은 적들이 바다를 통해서 왔잖아요. 왜 영화 트로이 보면 그 전쟁의 시작은 해전으로 시작을 하죠.
수많은 배를 타고 적들이 쳐들어와서 그 다음에 이제 내려서 상륙한 후부터가 이제 본격적인 어떤 전쟁이고 항상 그랬잖아요. 그 당시에 빛도 없었을 테니까 바다를 보면 정말 칠흑 같은 어둠이었겠죠. 낮에 잠깐 빼고는. 그리고 낮에는 적들이 쳐들어오는 곳이고 죽음과 많은 연관이 돼 있던 곳으로 인식이 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바다의 철학이라는 책이 제가 요즘에 읽고 있는 책인데 그냥 재밌는 자연 철학 책이거든요. 많이 어둡지 않아요. 그냥 여태까지 고대부터 근현대까지 철학자들, 사상가들이 이야기한 바다에 대해서 이 균터 슐츠라는 철학가 본인의 이야기 또한 그냥 조금씩 얹어놓은 그런 책이에요. 여기 보면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마크를 해놨어요. 저는 사실 작업을 한 다음에 내가 묘사한 바다가 왜 이런 모습이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책을 찾아보는 편이 많거든요. 뭔가 책을 읽고 이거야 이거 이렇게 하면서 그림을 그릴 수는 없는 것 같고 누구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안 그래요. 아무튼 그래서 여기에서 플라톤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 우리는 영혼이 천상의 것이며 불멸의 생명력을 가진다는 점을 잘 알지만 속세의 우리 몸 안에 갇힌 영혼은 바다에 사는 신처럼 거친 파도에 시달린 나머지 사지가 찢겨나가고 조개와 해조류와 산호 따위에 휘감겨 본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할 뿐이다. 우리의 영혼도 세상을 살며 겪는 수천 가지 고통으로 원래 형상을 알아볼 수 없게 망가진다. 이렇게 바다는 별로 매혹적이지 않으며 심지어 신조차 망가뜨려 추해 보이게 한다. 바다에 대한 인식이 그다지 뭐 낭만적이지도 않고 긍정적이지도 않죠. 그러나 여기 이제 중세 시대를 넘어서 칸트에 이르게 되면 바다는 숭고한 대상으로 좀 바뀌는 게 보여요. 거대한 모습을 자랑하는 말하자면 위협적인 암벽, 하늘에 모여들며 번개와 천둥으로 호령하는 먹구름, 파괴적인 힘을 뽐내는 화산, 휩쓸고 가는 곳마다 폐허를 남기는 폭풍, 분노한 것처럼 거대한 굉음과 함께 물을 쏟아붓는 폭포 등은 그 힘과 비교할 때 우리의 저항 능력을 초라할 정도로 왜소하게 만든다. 그러나 안전한 곳에서 지켜볼 때 장면은 압도적일수록 그만큼 더 매력적이다. 우리는 이런 자연현상을 기꺼이 장엄하고 숭고하다고 부른다. 이런 자연현상을 보며 우리 영혼의 힘은 그 평균적인 정도를 넘어서서 우리 안에서 전혀 다른 종류의 저항 능력을 발견하기 때문이다. 이로써 우리는 용기를 가지고 거칠 것 없어 보이는 자연의 힘과 겨뤄볼 방법을 찾는다. 어떻게 보면 절대적인 힘을 느끼게 하는 숭고한 아주 강한 대상이지만 인식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이제 쇼펜하우어 맞지? 부터는 이제 시대적으로 좀 가까워지다 보니까 저는 여기서부터는 조금 이제 그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생겼어요. 집채만한 파도가 몰아치며 비스듬한 재랑벽을 강력하게 때린다. 하얀 거품이 허공에 흩뿌려지고 태풍이 울부짖으며 바다가 포효한다. 검은 구름 사이로 번개가 치고 천둥 소리가 태풍과 바다를 제압한다. 이럴 때 흔들림 없이 광경을 구경하는 우리 인간은 자신의 의식이 가지는 이중성을 더할 수 없이 명확하게 깨닫는다. 한편으로 인간은 저 무서운 힘이 살짝만 때려도 산산이 부서질 수밖에 없는 개인이다. 강력한 자연에 대항할 수 없는 무기력하고 의존적인 존재로 그저 우연의 목숨을 맡기는 인간은 저 무서운 힘 앞에서 허망하게 사라질 수밖에 없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다. 그러나 동시에 인간은 차분한 인식의 주체이다. 인식을 통해 모든 대상을 파악하는 주체인 인간은 이 전체 세계를 떠받드는 최후의 근거를 생각하면서 동시에 자연의 무서운 싸움도 냉정하고 침착하게 표상한다. 이렇게 차분히 이념을 파악하여 인간은 모든 의지와 어려움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이것이 곧 숭고함의 완전한 모습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슬슬 인간의 의지로서 자연의 절대적인 힘에 대항하는 게 아니고 그 독립적인 주체로 존재하고자 하는 그런 인식하는 생각할 수 있는 실로 호모사피엔스적인 그런 모습이 이제 여기서부터는 확실히 드러나는 것 같아요. 좋아하는 그림 중에 바다를 그린 그 한 18, 19세기 정도부터 이제 풍경화에 바다가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이전부터도 바다는 아주 중요한 그림에 있어서 미술사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그런 풍경이었지만 이 그림은 아마 미술 전공을 안 했으면 조금 낯설 수도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 전공 안 하신 분들이 알고 있는지. 카스파 다비드 프리드리라는 19세기 독일 낭만주의 학파의 한 화가였는데 이분이 아주 명상적인 그리고 의지를 지닌 생각하는 인간을 주체로 보는 시선의 끝에 있는 자연을 아주 멋지게 담아낸 그림들을 많이 그렸는데 그 중에 이제 제일 유명한 게 이 어떤 남자가 세상의 끝과 같은 그런 산꼭대기에 올라서서 밑에 펼쳐지는 그 자연
저 멀리 바다까지 보이는 풍경을 뒷모습만 보일 뿐이지만 분명히 우린 느낄 수 있는 그 사색하는 마음이 느껴지는 그림이 있어요. 그게 이제 내가 만데가 위버 댐 네벨메어라는 그런 그림 제목인데, 그거 말고도 그 해변가의 수도승, 그 그림은 제가 봤을 때 그 제임스 블레이크의 커버라든지 여러 가지 현대 아트워크에 많이 응용된 그런 그림이라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실제 제임스 블레이크 그 앨범 커버 디자인한 사람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알게 모르게 영향을 많이 미친 그런 구도와 뭐 색감과 그런 것이 돋보이는 작품이에요. 근데 카스파 다비드 프리드리히의 작품들을 보면 이런 거대한 자연 앞에서 사색하는 인간의 모습을 정말 잘 느낄 수 있어요. 저는 좀 그런, 아직까지 좀 근현대에 많이 머물러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을 보면 많이 공감하고, 저 또한 자연을 바라볼 때 그런 느낌을 많이 받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을 같이 보려고 한 거고, 이제 여기서 이제 까미가 나와요. 어떻게 보면 이 책에서는 그나마 우리랑 좀 동시대니까 많은 공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발췌되어 있어요. 달콤함이 지속되는 밤. 그렇다. 이 밤이 우리가 죽은 뒤에도 땅과 바다를 굽어볼 것이라는 점을 헤아리면 우리는 한결 편안한 마음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 영원히 몸을 뒤척거리며 영원히 순결함을 간직할 거대한 바다여. 너는 내 밤의 종교. 바다는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고 그 쉬지 않는 물살로 우리의 생기를 북돋우며 우리를 해방하고 올곧게 서도록 잡아준다. 모든 파도는 약속, 영원히 같은 약속이다. 무엇을 약속할까? 나는 죽을 것이라고. 차가운 산들에 둘러싸여 누구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나 자신으로부터 쫓겨나 죽을 것이라고 약속한다. 바다는 마지막 순간에 내 세포들을 채우며 나를 나 자신으로부터 높이 들어올려 원망 없이 죽어가도록 도우리라. 네, 약간 이제 그 특유의 그 실존주의적 프랑스의 그 약간 니힐리즘적인 철학적 사상이 많이 묻어나 있는 그런 구절이었고, 이제 워낙에 까미와 그르니에는 떼놓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는 장그리니의 섬을 좀 찾아보다가 저는 여기서도 좀 많은 공감을 했어요. 제가 느끼는 어떤 조금 허무하지만 그렇지만 또 경이로울 수밖에 없는 자연에 대한 인식, 그 사색이 너무 잘 표현되어 있어서 공유하고 싶었는데, 바다 가까운 곳에서 지내고 부지런히 바다와 접촉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는 만사가 헛된 꿈과도 같은 것이라는 생각이 더욱 굳어졌다. 밀물과 썰물이 있는 바다, 브루타뉴에서처럼 항상 움직이는 바다 말이다. 그곳의 어떤 해안에는 한눈으로 다 껴안을 수도 없을 만큼 광대무변한 넓이가 펼쳐져 있다. 얼마나 엄청난 공원인가. 바위들, 갯벌, 물, 날마다 모든 것이 전부 다시 따져보아야 할 문제로 변하는 곳이니 참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셈이다. 난 자신이 밤의 어둠 속에서 어떤 나룻배를 타고 있다는 상상을 해보곤 하는 것이었다. 방향을 가늠할 표적 하나 없었다. 길을 잃은 채, 어쩔 도리도 없이 길을 잃은 채 눈에 보이는 별 하나 없었다. 허무함을 아주 강하게 느끼지만 그에 압도되지 않는 주체 자아가 나오죠. 네, 이에 비해서 사실 이 니체 사상 같은 사상은 굉장히 감정적인 것 같아요. 저는 고등학교 때 니체의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할 때를 굉장히 즐겨 읽었는데 좀 되게 시적이고 극적이고 막 그렇잖아요. 영국적인 그런 느낌도 있고, 그러나 이제 나는 그대들에게 초인이라고 말하라고 가르친다. 인식의 전환에 대해서 일단 얘기를 하고 블라블라. 약간 바다는 인간성에 대한 기회. 슬슬 자아를 주체적으로 인식하기 시작하는 그런 좀 변곡점의 시기에 쓰여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제가 이 그림을 그리면서 저도 모르게 느꼈던 부분은 아무래도 쇼펜하우어나 가깝게는 장그리니의 까미가 생각하는 것 같은 명상적이고 엄청난 매혹을 느끼게 하는 경이로운 자연으로서의 바다이지만 어쩔 수 없는 유한한 인간으로서의 공허함을 느끼게 되기도 하고, 그 매혹과 공포와 공허 사이에서 분명히 분레를 선대와 똑같이 순환하고 있음에 허무함도 느끼지만 그것을 또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나의 과제인 것 같은 그런 느낌, 그것이 제가 인식하는 바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똑똑한 사람들이 말한 바다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한 거고요. 이 그림은